완전히 새로운 시각, 정치의 혁신을 더하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우리 장성철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우리 김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예, 많이 덥죠, 날씨가. 더워요. 네. 습하고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덜 습한데 덥네요 이제. 아무튼 쨍쨍. 볕이 요즘- 좋아요. 볕이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아, 볕이 좋아요? 네. 어, 뜨거워도 차라리 눅눅한 것보다는 그렇죠. 좀 뜨거운 게 그래도, 낫다. 그렇죠. 뭐 사막은 그래도 뭐 날씨가 되게 더워도 네. 찝찝하진 않잖아요. 그 사막에 네.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그래 동전자 떨어졌어. 더러운 이야기라서 안 해야겠다. 아, 우리 정치가 너무 뜨겁습니다. 여름인데 우리 국민들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자, 이번 주는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동접자 안 나올까 봐 걱정이 예, 합니다. 재미가 없는 주제입니다. 망할 것 같아. 재미가 없는 주제입니다.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개항 보궐선거에 본인 스스로 공천해 달라고 자신에게 요청을 했다.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사건 뭐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말 좀 잘했는가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처신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고 거기서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폭로하는 형식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외부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폭로하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 돌아가는 사정을 알잖아요.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아니면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정치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처신들을 보면 상당히 뭔가를 잘못 착각하고 있다, 잘못 배웠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에 능하다, 이런 정치는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의 정당성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출마했다라고 설명한 것과는 완전히 상충하는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계양 출마의 비밀입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전 비대위원장의 이 저격석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정치를 험하게 배우신다. 험하게 배우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험을 하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볼 때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그냥 잘 순풍에 돛단듯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뭐 이렇게 좀 고생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말씀하신 이게 좋든 나빠든 상관없이 나중에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하는데 참 또 이분이 압박 때문에 그랬을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압박 때문에 그럴 분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의원을 공천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정도 이렇게 약한 강단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전화한 내용 가지고 공개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그렇죠. 누가 전화하겠어요? 이분한테 전화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하나 중요한 거 배우셨다. 제가 볼 때 신의를 지킬 필요는 분명히 있고 서로가 비밀을 지켜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사실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출마 선언하기 2, 3일 전에 7인회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까지도 분분하다 그랬거든요. 의견 자체가. 근데 약간 이재명 의원은 약간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직접 전화해서 그것도 예를 들면 정치 초년병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나 공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의 수준일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할까? 다른 방법 다 많은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 얘기가 나왔냐면 윤호중 그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이 다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부탁할 수 있다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윤호중 뭐 비대위원장 또는 이원욱 의원하고 미리 얘기를 했겠죠. 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하냐 왜 이거죠. 그러냐면은 그때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당시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주장을 뭐 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약간 헷갈리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아니라 네. 송영길 네.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돌변한 거 보고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저랬을까라는 분석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우리가 이 정도 짐작은 했었죠, 그죠? 했었죠. 이재명 의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죠. 이재명 고문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진짜 송영길 그다음에 뭐 이재명 다 셀프 공천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송영길 후보가 어디 산사회가 있었을 때 김남국 의원 등 몇 명이 이제 찾아가지고 출마해 주세요 막 이런 식의 뭐 요청을 했다라고 보도 나왔었지만 나중에 또 밝혀진 거는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니들 좀 한번 놀러 와. 그런 거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썰이죠. 아, 이게 좀 야, 네, 내가 참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썰이죠, 그것도 일종의. 입이 간질간질한데 제가 말은 못하겠거든요. 말하지 화끈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독해의 차이가 있어요. 독해? 그렇지, 독해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재명 의원이 전화를 했을 수 있죠. 그렇죠. 전화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애들로 얘기했겠죠? 애들로서? 그렇죠, 그렇지. 근데 본인이 독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한 얘기 그게 아닌데 내가 들은 독해한 나는 그렇게 압박으로 느꼈어인 거지.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해가지고 나 공천해. 라고 압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이재명 후보는 성정상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아니, 뭐 윤석열만 하려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 해라고 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정설이잖아요. 정설이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 내부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우리 들어가서 추적 들어갑시다. 최초의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저는 압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저희는 모르는데.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왜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 송영길 의원 말씀하시죠. 아이디어지.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맞겠네. 전화해서 불렀겠죠. 송영길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뇌피셜일 않을 수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 송영길 의원이 나는 저기 서울시장 나가니까 그 빈자리 오시면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게 가능할까요? 뭐 처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저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를 돌아다니면서 이 정성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한테 한번 위로 방문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두 사람은 정확하지 뭔지 모르고 간 거야. 뭔지 모르고 갔어요. 네. 뭔지 모르고 갔는데 다만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 체제에 같이 지도부에 있던 최고위원들 몇 분은 알고 간 거죠. 알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갔다라고 이렇게 여의도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렇죠. 의원들이 될 거다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서 몰아붙이기엔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도 말씀드리는 이재명 거죠. 후보가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전 거짓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거짓말은 안 하고 말을 안 했죠. 아니 왜 전 거짓말을 생각을 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막 개항을 출마에 관련해서 언급을 좀 안 하고 묵묵부답을 했을 때 언론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게 이쪽에서 좀 출마를 요청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요 이렇게 좀 출마를 요청해서 그런 거지 제가 직접 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출마 요청이 들어와서 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멘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출마 요청은 들어왔죠.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아니 그럼 그렇게 닥 정치합니까? 정치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하세요? 출마 국민의힘은 다르게 해요 정치를? 출마 요청하도록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도 그 국민의힘 입당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그런 거 근본적인 질문해 볼게요. 대통령, 뭐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롯해서 정치인 중에 진짜 국가와 국민이 불러서 나오고 자기는 1%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는데 나와서 지도자가 되거나 유력한 당대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요? 네. 우리 장수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신 전 거예요? 문이요. 어? 문. 문재인 얼마 하기 문재인 싫어했는데요. 대통령 얼마 하기 싫어했는데요. 실제로는요. 상주 맡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그래도 거예요. 일말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일말이요? 예. 일말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중간에 도망가고 노무현 정부 때 네. 말년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끝이다. 저기 노무현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상주로 끌려 나왔잖아요. 그게 12년도랑 17년도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느낌은 그러니까 다르죠. 12년에 나왔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고 싶지 않은데 끌려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뭐 1%는 있었겠다. 그럼 자 1%까지만. 두 번째 질문. 네. 정치는 권력욕이 있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아니면은 국민적 식망에 의해 가지고 끌려 나올 만큼 양심적이고 선비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권력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선비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국민이 막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권력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향한 네거티브에 못 견디고 아니 나 안 할래요 하잖아요. 권력력이 없으면 정치는 못해요. 대통령 못하고. 교수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르게 생각하시죠? 저는 예를 들면 권력욕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력을 갖다 예를 의지. 들면 권력 의지요? 의지. 아니 권력욕이나 의지나 뭐 그죠. 그러니까 권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권력욕 이런 거는. 네. 저는 권력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교수님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아무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들로 봉착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계속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건 맞는데 네. 출마할 때는 그래도 권력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본인이 이겨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지. 전 좀 이상주의자인가 봐요. 그렇구나. 저는 이쪽으로 좀 기울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데 좀 제가 무지막지하게 결론을 좀 내리자면 세상의 모든 정치는 첫 번째 지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럼요. 두 분은 하시겠네 그러면. 두 분은 하시겠네요. 안 되세요? 안 해요. 저는 불러내야. 전 정치할 물론 내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김정욱 교수님은 불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네. 자, 이재명 의원의 그러면은 그 정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발언 정도는 사실 정치권에서 양해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니면은 좀 염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될 수 있죠. 그리고 아, 당연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개항을 나가는 것이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인 로드맵상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냥 뭐 좋아 국회의원 좋아 그냥 뭐 당대표 여기까지는 되지만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돼서 국민의 선택과 바람을 받아야 되는데 대선 후보라든지 대통령 되기에는 너무 좀 현명한 정치인 아니냐. 자기 공천을 자기가 요청하고 막 그래도 정치인들 명분 내세워가지고 제가 뭐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명분인데 개항을 나간 거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건 패착 중에 하나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할만하죠. 대권 주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현명한 정치는 아니니까. 아직 사실 확인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니까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 독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이 틀리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안 후보는 하잖아요. 왜 이재명 후보가 왜 입 다물고 이재명 있어요? 후보가 대답을 안 그 할까요? 얘기하는 순간 네. 그 논쟁만 벌여요. 아.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논쟁이 버려도 그러니까 이런 계속 진위를 보세요. 발휘해야죠. 민주당이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 건드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의 대항마는 나야라고 계속 건드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거기다 다 반응해 주게 되면 이재명 대 누구 되겠 그거 하시겠어요? 아니, 냅두는 거지. 당연히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랑 붙어야 경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거운동 안 해도 돼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오만합니까? 선거 제가 얘기하는 당원과 거 국민의 뜻이 그렇게 제가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 안 해도 된다니까요, 실제로. 아니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자, 그럼 우리 김정욱 교수님이 교만하고 오만하십니까? 왜 그러냐? 객관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어제 저녁에 이 내용 보고 쭉 봤어요. 민주당 지지층 70%가 찬성해요. 네. 뭐 선거운동 왜 해요? 선거운동 하면 할수록 근데 리스크인데.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 중에서 분명히 TV 토론 하잖아요. TV 토론 하죠. 그때 이 질문 나오지 않을까? 질문 나오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마 시기적으로 형이 참모야. 그러면은 딱 아니 모범 제가 답안. 근데 모범 답안이 아니고 네. 시기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통화했다라고 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 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종욱 교수님의 의견에 조금 더 저는 좀 신뢰가 가는 게 해석의 차이인데 이미 좀 무르익어 가는 상황에서 통보 또는 아니면은 좀 이 과도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인사였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과하게 해석했을 수 그러니까 있죠. 제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연구원이나 전략 파트에서 당에서 막 검토하는 게 있어요. 선거할 때 다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경기도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천이 무너지면서 경기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경기가 다 무너지게 되면 완전 서울 수도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호남이 고립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뭘 했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갖다 돌파할 수 있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 아이디어가 그래 이재명을 투입해볼까? 근데 그때는 이제 개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투입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전면에. 김종욱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부연 이거 설명드리자면 거예요. 그 당시에 팩트일 거예요. 수도권 세 곳 중에 두 곳을 이기는 정당이 이긴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거기에서 경기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도 이겨보자라는 어떤 기획이 작동했던 거예요. 실제로 개항을 아니 개항을이 아니고 인천시장을 이기겠다는 기획이 맨 작동했고 이제 밤에 밀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렇죠. 그런 내막이나 믿거나 말거나. 전략은 뭐 할만한데 근데 이렇게 좀 진위 공방으로 가는 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장기적으로 그렇죠. 좋지가 않다. 저도 저기 뭐죠 그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 나가서 맨날 뭐라 그랬냐면 저도 뭐 아니 당이 부르면 나가지 말아야 된다. 국민이 부르면 몰라도. 근데 당이 불렀잖아요. 여간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어. 당이 부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나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정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상은 제가 볼 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정당성과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일단 그건 깨진 거죠. 본인은 제가 볼 때 그거 인정한 거예요. 이걸로 깨질 건 알겠다. 근데 지금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개항을과 전당대회는 패키지죠. 그냥 거의 이 두 개를 안 하면 이재명에게 미래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것 뭐 방법이 없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통화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사실관계들을 확인을 해서 책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녹취록부터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녹취록 저 안에 녹음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오픈해버려. 아이폰일까요? 갤럭시일까요? 갤럭시 그게 아닐까요? 중요하네. 정치인들 다 갤럭시 쓰잖아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갤럭시라면 뭐 제가 볼 때는 자동 녹음 해놨으면 네. 제부터 까세요. 박지원 그래. 전 비대위원장 까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네.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멘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멘트가 나오면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딱 깐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너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신뢰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편은 아닌데 자 그러면 두 분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뭐 대형 이슈 메이커로서 역할도 하셨는데 녹음하십니까? 저는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김종욱 교수님 녹음. 저도 아이폰이고 녹음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비열해요. 녹취록 까고 이런 거는 비열해요. 정말 잘못된 짓.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한테 전화해서 막 랄랄랄 한 적이 있거든. 그거 혹시나 녹음했나 싶어가지고. 아이, 아, 저하고 나랑 욕설인 거죠? 욕설은 아닙니다. 욕설은 아니고. 욕설은 안 했습니다. 너 임마! 준욕설. 욕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음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사회적 활동을 저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생각합니다. 안 돼. 네, 그거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만날 때는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 확인을 하고 만나자고요. 네, 네. 사람 만날 때는. 잘 때 코 고는 소리도 녹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기능이 떨어져서 녹음할 줄을 모릅니다. 아, 이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제가 이 IT 쪽에 좀 아둔해가지고 녹음할 줄을 모릅니다. 버튼 하나 누르시면 될 거로 재는 거가. 아, 형 갤럭시야? 뭔지도 잘 모릅니다. 마누라가 주는 대로 들고 다닙니다. LG 폰 같은데. 예, 낯서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세론이다. 5대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이야기 다시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명분 약한 대세론입니다. 지금 어대명, 이재명 대세론에 브레이크를 거는 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책임과 성찰은 건너뛰고 당대표직이라는 방탄복을 입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97그룹 당권주자들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 이재명 대세론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그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공격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대세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도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애정, 조그만 이런 기대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단아 아니야? 어. 정치 잘못 배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애썼다.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이게요. 당원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가서 출마 선언도 막 해버리고 공개적으로 또한 당원 출마 서류 막 이렇게 제출하는 퍼포먼스 하는 게 나는 정말 이벤트 하는 정치는 난 싫어하거든요. 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특혜, 두 번째는 이벤트, 세 번째는 억지. 딴 방송에서 한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요? 봤는데 나 그거 한번 더 써먹는 아니, 거지 이제 뭐. 멘트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 안 됩니까? 안 어차피 돼, 제 안 돼. 건데. 이거 저기 뭐야? 그건 그렇네. 표절이에요? 그런데 아니, 자기 표절. 그 아, 말이 자기 아주 표절?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저기 비대위원장 된 것도 네. 공적이라든가 정치적 활동 없이 됐기 때문에 과도한 특혜죠. 아니 근데 그건 있잖아요. 불꽃 대선 추적단. 마지막에 딱 유세를 하면서 20, 30대 여성표를 모아왔다라는 공언. 그걸 가지고 이 전 국민의 절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당 대표까지 줄 만한 역할이었느냐? 근데 그건 이재명 의원이 준 거잖아요. 누가 줬든 간에 어쨌든 특혜다. 그걸 이제 받는 것도 사실은 저는 특혜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도 이벤트였고, 그리고 또 본인이 등록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들고 가는 것도 그것도 사실 이벤트잖아요. 그러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억지라는 것도 당연히 규정상 안 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억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저격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억지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 좀 제대로 배우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유형의 캐릭터예요. 아, 독특한 이해가 안 캐릭터예요. 돼.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스픽스 TV로 오셔가지고 정치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것도 이렇게. 방법이긴 하겠네요. 여기서? 아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슈는 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박지원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이 오시게 되면 이슈는 되죠. 그리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논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진짜예요? 그걸 이제 수용하고. 갤럭시예요? 까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 재밌지 않을까요? 자, 네, 우리 재밌다고 재미있겠네요. 얘기하면 이상하겠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님 공개적으로. 그 스픽스 TV에 공개적으로 초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아, 제가 볼 때 여기 이준석, 여기 박지원 앉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와, 대박일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 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정치 실력을 맞아요. 갈고 맞아요. 닦은 거거든요. 맞아요. 박지원 위원장도 방송을 통하시든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검증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치하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5대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 네.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97그룹에서 이재명 의원을 비판을 하면서 단일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97그룹의 단일화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다 없다 그러면. 아니 토론이 안 왜냐면은 되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네. 후보가 70% 정도 지지받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그럼 나머지 30%잖아요. 나눠먹기. 네. 30%에 111, 세 명이 합쳐봤자 30%고 이쪽은 70인데 이게 뭔 효과가 그런데 있겠어요? 이제 중도층이 있으니까요. 아니 민주당은요 네. 다 자기네 지지층과 무당층을 그러니까 대상으로만 하잖아요. 무당층이 근데 중도층 무당층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여론. 그러니까 거의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지금 보면 한 3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보, 중도, 보수가 333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따지고 보면 6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정도잖아요. 지금 보니까 25%인가요? 국민 여론이? 25. 25잖아요. 30% 컷오프에는. 컷오프는 30, 컷오프 그런 거죠. 본선에서 이제 25. 나중에 본선에 본선에 가게 25.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마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일종의 이제 바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안 돼. 아,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괜히 방송 아이템 잡으려고 그냥 명분 별 약한 뭐 대세로 재미없을 이렇게. 수는 있지만은 네. 이재명 외에 컷오프 통과할 2위는 누굴까요? 박용진, 박용진, 설훈. 서른. 아, 저는 박용진은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내기를 합시다. 점심 내기. 점심 내기를 합시다. 좋아요. 언제 점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점심 내기 하면 되죠. 아, 이번에 바로 되니까. 바로 아, 되니까. 이번 주에 네, 바로 되니까. 지금 저희 서른 의원 말씀하신 거죠? 네. 박용진, 설훈. 저는 박용진, 박주민, 저는 강병원, 박용진. 강병원, 박용진. 네. 근데 저번에 형이 나한테 설훈이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 나 그거 믿고 지금 방송 분명 나서. 한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위원회 친문이나 그러니까. 이쪽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강병원 그렇죠. 얘기하시는 예, 게 예, 예. 강병원 다음에 아무도 안 나오면 친구들 작살나요.
밀어 집어넣는데 네네. 나중에 나가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론 강병원 의원 저기 여론 지지율 보면 막 3%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7대 3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30%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 지지층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65에서 70% 가버려요. 네. 네. 그럼 나머지 30%인데 나머지 30%에서 절반을 박용진 의원이 갖고 온다고 칩시다. 네. 30%잖아요. 그러면은 15%잖아요. 15%에서 30을 하면 45명이야. 네. 45명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중앙위원. 근데 제가 판단하길래 당의 중앙위원 중에 친문이 7, 80명 이상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강병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서른을 밀어주지 않을까? 거긴 또 달라요. 달라요? 결이 또 달라요. 아까 제가 왜 그러냐면 친문도 마찬가지인데 강병원 의원을 밀어줬어요. 밀었다고 쳐요. 네. 됐어요. 여가 상황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완전히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게 졌어요. 말도 안 되게 당대표에서. 네. 그 친문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예를 들면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그 대목이. 근데 오늘 고민스럽죠. 기사 보니까 예비 경선 전에 서른, 박용진, 강병원 모여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단일화하자라고 오늘 얘기 아마 그래서 나왔는데. 박용진으로 다 모일 수도 있어요. 네. 친문, 그다음에 친낙 뭐 이렇게 이게 다 박용진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합의가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세력을 그러니까 이제 어대명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 포션이 이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서른 원이 됐으면 좋겠어. 변호사비 대납해준 거 확실한 것 같아. 이재명은 말이야 구속감이야. 막 방송 중에 그러면 얼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서른 의원도 좋고 강병원 의원도 좋은데 박용진 의원처럼 이렇게 단기 필마형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적절치 않다. 당대표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책임 정치인데 세력이 있고 집단의 가치관이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그게 박용진 의원이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 박용진 의원이 보여줬던 것은 이제 쓴소리 한다라는 이미지만 있었지 어떤 자기 비전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세력을 모은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97 그룹이라고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97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97이냐? 586 따라하냐? 그럼 X세대? 아니 70년대 정치인 70년대 정치인들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운동권적 방식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90년대 학번, 70년대 태어난 사람들 586 정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딱 저예요. 97. 아닙니다. 왜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부터 0까지입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소장님은 60년대생들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이, 날 싫어. 왜 나를 육자에다 1부터 0까지입니다. 됐어요. 원래. 됐 싫어. 우리 숫자 셀 때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지. 0, 1, 2, 3, 4, 5, 6, 7, 8, 9 이거 끝내는 거 봤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 딱 나오는 순간, 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이 사람도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 무슨 97그룹이라고 얘기하느냐. 또 하나는 이 97그룹들이 뭘 배웠냐면 586 정치를 그대로 배웠어요. 586이 뭐였냐면 더 잘하실 거예요. 저 586 아닙니다. X세대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X세대? 이렇게 우기세요? 계속 우기세요. 이렇게 X세대입니다. 우기시고요. 서태지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정세균, 이해찬 뭐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하청 정치했죠. 이런 양반들 알아서 하청 586이 하청 정치하면서 큰 거예요. 하청 정치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주류 정치에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제가 볼 땐. 586 친문 하청 정치 유사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치 전공자로 그다음에 정당 생활 20년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천신정 이후 개혁파는 없었다. 감히 제가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97급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는데 무슨 예를 들면 어대명에 대응하는 단일화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단일화가 결코 당대표 감이냐 아니면 당대표를 할 만하다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반 이재명 안 되니까 우리 이거 외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나아가야 될 가치관, 철학, 비전 이걸 제시해서 인정받아야지. 이재명 나쁜 사람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뽑아주세요. 이걸 제시한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박용진 의원이 제시했어요. 뭐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한 개인 의원의 사법적 리스크나 부담이 당 전체로 가게 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가 있다. 본인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당무를 정지하는 등 당원 당규상의 판단 등이 다 있다. 있어요. 이런 당원 얘기 했어요. 80조. 이런 얘기 했어요. 윤리 심판은 매우 규정에 예. 그 민주당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개혁적이죠, 이게. 예? 예? 제가 물어보면 이게 왜 매우 개혁적인 거죠? 단어법이시죠? 네?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를 향한 일종의 언론 통제, 발언 통제가 될까 걱정이다. 측근들이 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걸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 단일화를 앞두고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도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미래 중에 한 명이다. 박용진 의원이라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이 전당대회 한번 지켜볼까라고 관심 가는 거지. 아니요, 국민들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데이터 봤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에요.
대부분 지지가 거기서 나와요. 저같이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저는 지지층이. 농담이 아니고 네. 제가 뭐 초선만 돼도 당대표 나갈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최고위원 나가시지 그랬어요 이번에. 아이 그거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아는데 중앙위원 실제로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의 집권 비전이 뭔가 그렇지. 이런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당 혁신이라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이 공천이라든가 제도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민주당은 맞죠.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가. 지난 대선 때 부동산 문제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친명이냐 반명이냐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퇴행적인 정치 그럼요. 행태예요. 그리고 이름도 그렇잖아요. 뭐 친명, 반명, 친문, 반문. 이거 말고 옛날에 개혁파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뭐 중도파, 쇄신파. 보수파 뭐 이런 식의 차라리 자기 이념과 가치 노선을 갖고 정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어떤 이제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냈잖아요. 형은 이재명 편 같아 그냥. 오늘 쭉 보니까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해. 이재명 의원하고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안 만난 사람이 이재명 파가 됩니까? 친 이재명이야. 상식적으로. 아니야. 절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좀 만나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게. 자막증 깔아주십시오. 네? 어? 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의원께 제가 문자 남기겠습니다. 지금 알아서 하시고. 김종국 교수께 그러니까 핵심 지금 뭐냐면 전화 한번 드리라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뭐 복합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수립할 것인가 이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부자 증세 같은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97그룹이 새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앞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 재정 위기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도 이 중산층들에 대한 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또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아무도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서민들이 힘들고 중산층이 힘드니까. 그럼 줄인 만큼 더 많이 번 사람들한테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누진율을 높인다거나 뭐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거나 법인세를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보완적으로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없죠. 국가가 능력이 없으면 공공지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공공지수 줄이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피해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뭐 저희가 보기에 좀 스픽스 나오시죠 다. 자신 없으면 다 스픽스 나오셔가지고 우리 그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종국 교수님하고 토론하시면서 공부 좀 하시는 걸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재미없어요. 근데 그렇게 월요일 날이 권유드립니다. 스픽스 정치본색 광고하는 날이에요? 우리 광고 저번 주도 계속 광고했었고 이렇게 스픽스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행안부에다가 경찰 국을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죠. 13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이나 좀 태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우상호 보여요? 비대위원장이 좀 느려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후보들이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이제 아닙니까? 후보들도 치고 나와야 돼. 근데 이미 이재명 또 이러면 또 친명되나 갑자기? 친명이야. 아니 딱 이재명 의원 이미 쳤어요 한번. 행안부 계속 쳐야죠. 행안부 장악하는 의도다라고 해서 이미 쳤어요. 계속 이틀 오늘도 전에. 오늘 치겠죠. 아니 11시에 누구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얘기했다고 네. 그러니까 구테타래. 근데 장관이 하나 그런 표현 쓰면 안 난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분 그런 표현 써도 되지. 경력을 봤더니 판사 출신인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부분에 상황에 대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4, 5년 정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정치인들이 이슈를 네. 이 단발마처럼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루하다 싶던 이야기들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반복해야 그럼요.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저기 남북 평화협력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런 이야기 평생 하신 거거든요. 평생 똑같은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도록 사람 바꾸고 장소 바꾸고 그렇지. 뒷배경 바꿔서 하고 이게 중요 지도자의 덕목인데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든지 이재명 후보든지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크게 정책 이슈화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17일 날 자기가 출마한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어떤 명분들은 이거는 당대표나 지도자감이 아니다. 나는 당을 장악을 해서 2024년도에 내 사람들로 공천을 채울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을 은연중에 얘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공천 학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종 선거에 있어서 당원들의 투표랑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많은 당원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개딸들 그 사람들을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되는 그런 지역위원장들의 목을 날려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장기적으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경선은 드는데. 맞는데 근데 경선 이제 이용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소장님 이야기 저도 일부 동의가 되는 게 지금 당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그냥 국가 지도자거든. 그럼요. 그러면은 이 국가 위기, 경제 위기에 그럼요. 대해서 극복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점에서 싸우겠다. 이런 것들이 좀 메인 테마로 나오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명처럼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결달은 반명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맞다고 봐요. 50대 50. 그럼요. 국민 여론 50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과거 10년 동안, 아니 과거 5년 동안, 정치개혁 5년 동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다 졌어요 선거.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한석 이겼어요. 호남에서 응징당했어요. 그죠?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석. 그 다음에 2017년 탄핵 때문에 이겼어요. 2018년 지방선거 탄핵 여진 내부에서 이겼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판판이 깨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도적으로 민주당은 저희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투쟁을 해야 돼. 내부에서 그런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또 안 그러는. 김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도 민심 50% 하고 역선택 그런 얘기 필요 없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와서 우리 누구를 지지하는지 투표하게 만들자. 그게 바로 민심의 반영 아니냐. 우리 민심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먼저 주장하고 치고 나갔으면 근데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더 유리했겠죠. 네.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근데 민주당 룰에 뭐가 있냐면요. 경선 6개월 전까지 룰을 확정하는 게 또 당원 당규에 있어요, 이상하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당원 당규를 지켰다고? 이게 민주당도 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도 잘 아셔야 된대요. 정당의 당원 당규가 헌법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합의가 되면은 늘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걸 막 이 흔히 하는 대단한 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처럼 이렇게 떠받드는데 그럴 필요는 근데 없어요. 실제 바꿨잖아요, 그리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바꿨어. 근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지지층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불나방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후보만 향해서 막 가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국민이라든지 중도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좀 여지나 여러 가지 길을 넓혀줘야 되는데 왜 우리 이재명한테 욕해? 왜 우리 이재명 비판해? 저 방송 나가서 하면요 댓글에 저 새끼 XX 뭐 그냥 일부요, 일부. 일부. 일부만 해요. 자, 그러면은 바빠 저희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부만? 심층적으로 저희가 이재명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주제 들어가기 전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멘트 또 좀 듣고 네. 넘어가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비욘드 노무현, 이재명의 길입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의원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을 넘어 이재명만의 길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자, 이재명 후보가 이 출마 선언을 하고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이제 방문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산소를 갔다 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스타일로 보면은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 중에 누구하고 좀 비슷할까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를 노무현, 김대중 이 두 분 정치 거목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큰 정치인이냐, 그런 큰 거목이냐, 정치사에 역사적인 발걸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깜이냐라는 것은 회의적이에요. 저는 선거에 그 두 전직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파 쪽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지만 노무현 대통령 인정하고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 인정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 진영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하고 비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번에 당대표 되기 위해서 두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마 선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닮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3일에는 봉하마을 가가지고 내가 존경한다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거는 뭐 정치인이 할 만하지만 과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기 보수 정당에는 이렇게 출마할 때마다 그 참배하고 할 만한 그런 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는가요? 그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음. 손가락질 많이 받았지만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군부 개혁, 그다음에 뭐 민주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주로, 대통령도 예. 있으시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있으시고. 전두환 노태우는 에이, 왜 그래요? 박정희 그 박근혜 이명박은 네, 아이 그 두 분은 안 돌아가셨잖아요. 계시잖아요. 별로 존경할 만한 인물도 없네. 아이 김영삼 대통령은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경제를 말아 드셔서 그렇지 뭐 그 전에 그럼 장 소장님 혹시나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한다 이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할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저는 뭐 있습니다. 출마 생각을 있으신 거고. 아 전혀 없습니다. 전 정치 안 합니다, 절대로 불러줘도 안 합니다. 불러줘도 안, 안 한다? 합니다. 아, 제 꿈 아시잖아요, 형님이 더 잘 알면서 왜 그래? 녹음해놔야지. 자, 우리 김종국 교수님은 저도 뭐 아직까지 DJ 노무현과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하거나 뭐 당대표 출마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DJ 묘소 노무현 봉화마을 안 갈 수 있어요? 뭐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왜 안 가냐고. 당연히 가는 거 그걸 또 난리를 뭐 이용한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과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아니, 안 가면 이상하게 안 가면 생각하는 이상한 거죠. 건데. 뭐 이런 예.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아웃사이더였지만 아주 희한한 아웃사이더 같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웃사이더 중에도 또 네, 아웃사이더. 살아온 그러니까 결이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인데 노무현이라는 분은 뭐 어떤 형태로든 아웃사이더지만 어떤 지분들을 인정했는데 지분이 저때 있었죠. 민주당 내에서는 전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그전까지 지분도 인정하지 않았던 양반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성남시장에서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성공한 또 첫 케이스이기도 하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성남시장 국회의원 안 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했습니다만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해서 올라온 케이스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적 아젠다 브랜드를 가지고 올라온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많은 논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거칠고 투박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역대 후보들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옛날 같으면 고개를 한 반쯤을 숙일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까지 이거도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칠고 투박 이야기 나오시니까 지금 이제 이 대표 외에 최고위원 경선에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분이 정청래 의원이에요. 네. 이분도 참, 좋다. 그래서 좋아, 이재명 그다음에 아, 좋아. 1등 최고위원 정청래 이 아주 조합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환상적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할 나위가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제 정당이 그러니까 특히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사람과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에서 진 장본인, 지방선거에서도 총괄선대위원장 하면서 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과 국민적인 비호감도가 높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1등 최고위원이 된다. 이분들의 발언권이 민주당에서 주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거는요, 국민의힘은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기소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민주당 당원 80조 아시죠? 기소가 되는 동시에 직무가 정지가 돼요. 아닙니다. 돼요. 민주당은 그렇게 되지 않고 기소가 되는 순간에 네. 윤리심판원에 자동 회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 다 그건 국민의힘 당규예요. 아니라니까. 아니, 민주당 당원 맞아요. 80조.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수 패널들 분들은 꼭 그 제 80조 뭐죠? 1항만 얘기를 해요. 예. 그 1항만 얘기를 하는데 또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이게 조항이 정치 있어요. 탄압에 해당되는 정치 경우에 탄압도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 의견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이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만 아니 말씀하시면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은 게 정치 탄압입니까? 누가 사 먹었는데요? 김혜경. 부인이잖아요. 그 법인카드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어요? 이재명 지사가 줬겠지. 아 지사가 직접 줬겠어요? 법인카드를? 사 먹어라 그러면서. 아, 초밥도 사 먹어라. 아이 그 잘못 알고 계시네. 어떻게 된 건데? 그 법인카드는 저거 어디야 그 그 저기 뭐죠? 그 반사 예, 그 내부. 반사 그쪽에 쓰는 그 카드죠. 아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등판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그 한편에는 대선에 같이 경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불러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맞아요. 보면은 지난 대선을 다시 또 찍는다면 누구를 찍을 것인가? 5대 3으로 예, 바뀌었으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는 20대만 한정해서 아니요, 전체 다예요. 전체 다. 전체 한 50대 30인데 네. 그 이유는 뭐냐, 중도층이 다 넘어간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중도층이 싹 넘어간 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도층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후보를 뽑았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태반이 다 일로 넘어온 거예요. 아유, 진짜 이거 이제 못 지지고. 역시 안철수 위원장의 말이 맞나요? 막 이러면서. 네? 손가락. 네. 근데 뭐 지금은 아직 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 채 안 됐으니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막 쿠데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하시죠. 행안부 장관이? 네. 오늘 자, 그러면 주제는 아니니까. 요 부분 정리하고 제가 또 좀 이상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발 질문. 돌발은 되게 어려운데. 노무현, 김대중은 계승하는데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쪽에서 안 할까요? 뭐 그건 진짜. 다 아시잖아요. 패배한 거잖아요. 패배했는데 패배했는데. 족적을 남기지 못했던 측면들은 분명히 족적을 있는 남기지 못했다. 근데 근데 임기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문재인을 계승하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친문 586 이게 같이 엮이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정치를 제대로 잘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왜 여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또 이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방관한 거죠. 내버려 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왜 그 착한 양반이 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놨지? 이거 좀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2, 3년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사실 재평가할 거예요. 내부에서. 윤석열 못할 거니까. 아니, 못하게 되면. if. 못하게 되면 아마 평가할 거예요. 평가할 게 제가 이게 저는 참 한편으로 보면 한국 슬프다. 정치의 슬픔이라는 게 상대방이 못해야지 우리 쪽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참 정치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당장 보세요. 되고 있죠. KF2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해하지만 윤 대통령이 만약에 3, 4년 이후에 외교안보 잘 못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KF21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초음속 이렇게 만들어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분명히. 비교하면서. 일단 이제 이 이야기까지 제가 꺼낸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은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뭐 정리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당부의 말씀.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살아나가야 할 길, 진보 진영이 살아나가야 할 철학, 가치관,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여당 쪽에서 비판하는 게 이재명 당신은 자기 혼자 살려고 개항을 해 출마를 했고 당대표 한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민주진영과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되시면은요, 처음에 당직 인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직 인선을 그냥 내 사람으로 채우게 되면은 그래 2024년 반대파들 다 죽었구나. 그러면은 끊임없이 그때까지 민주당이 갈등과 혼란과 분란만 있을 거예요. 그 탕평 인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책 노선과 통합의 인사. 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그 이재명 의원이 계속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억강부약이라고. 저는 사실 사자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차라리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자에게는 더 강하게 약자를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을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좀 그런 선상에서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것이 예를 들면 민생 문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것은 밀고 나가야 될 중요한 방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동안 민심인청이에요. 백성의 눈만큼 보고 백성의 귀만큼 들어야 된다. 듣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주로 좀 말을 많이 하고, 네.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분명히 있었던 측면들이 있어요. 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억강부약 왜 말씀드렸냐면 계속 예를 들면 통합의 정치 말씀하시는데, 저는 민주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쇄신의 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의 칼을 써야지 그걸 내버려 둡니까? 하지만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고개를 낮추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강 봉합하고 넘어가고 이런 정치할 거 뭐하러 당대표 뭐하러 나옵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국민이 부르면 그때 나와서 대선 잘 하고 그냥 어영부영 대통령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막 이렇게 사는 거지. 제가 볼 땐 그렇게 할 바엔 제가 볼 때 이재명 다음은 아니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억강부약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보약 같은 말씀은 제가 이재명 의원께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친명이시네 그러면. 자, 이것으로 생방송 정치보색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